우리가 아직 earnout은 만들지를 않았어요. LBO 모델에서는 만들진 않았는데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모델링 할 때 earnout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우리 모델이 복잡해질까봐 일단 요거는 정규 커리큘럼에선 뺐던 내용인데, 앞으로 아마 추가 컨텐츠 쪽에서 earnout을 넣거나 아니면 저희 VC 모델링 쪽에서 아마 earnout을 넣거나 할 것 같습니다. 자, earnout이 뭐냐면은, earnout은 기본적으로 M&A 때 이제 사용하는 계약 조항 중에 하나인데요. 인수 대금의 일부가 인수 후 회사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방식을 earnout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1조짜리 회사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1조 주고 그냥 사면 되는 회사인데, 이게 사는 사람은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닌가? 내가 막상 인수하고 나면은 막상 회사 인수해가지고 열어봤더니 막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인수를 할 때 9천억만 주고 살게. 1조가 아니라 9천억만 주고 사고, 샀는데 이런 재무적인 목표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1조보다 내가 조금 더 줄게. 혹은 뭐 1조를 주더라도 만약에 뭐 그 매도자가 오케이를 하면은, 그럼 그때 내가 1조를 채워서 줄게. 그런 구조를 만들라는 게 이제 earnout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인수 대금을 일단 당장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줄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리스크의 일부를 애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예시에서는 리스크 한 10% 정도는 잘못되면은 이제 애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보통 아까 제가 1조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잘 됐을 때, 이런 성과 지표들이 지켜졌을 때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인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건을 걸어서 뭐 몇 년 뒤에 더 큰 인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점인 인수 대금을 레인지로 설정을 하는 거죠. 잘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어떤 것들을 목표로 이제 세워놓게 되냐면요. 1년에서 3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나, 뭐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뭐 운영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뭐 지표들 말고 고객이 뭐 리텐션 레이시 어떻게 돼야 된다, 아니면 뭐 파이프라인이 뭐가 개발이 성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제약 바이오에서, 그렇죠? 너네 파이프라인 실패하면 이거 막상 가져가는데 이거 별 볼 일 없으면은 이거 우리 이 돈 낼 수 없어,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같은 제품 개발에 대한 목표가 이런 어나웃에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하게 매니지먼트 얼나웃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경영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경우에 경영자들 또한 어떤 요런 지표들을 만족시킨다라고 한다면, 경영을 그러니까 잘한다면,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을 잘 해놓는다면은 여러 가지 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도 이제 어나웃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나웃이란 요런 것들이고요.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좋은 시스템인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모델링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딱 지금 생각만 하더라도 뭐 if 함수 같은 거 막 걸려 있을 것 같고, 그쵸? 만약에 이거를 넘는다면 인수 대금이 바뀌니까요. 우리 엔트리 엑싯 뭐 밸류가 바뀌어 버리니까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도 넣기 좀 애매해가지고 어나웃에 이어가지고 그냥 이것까지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듀 딜리전스 하잖아요. 듀 딜리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진행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 일단 크게는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 커머셜 듀 딜리전스, 리걸 듀 딜리전스. 제 생각에 이 세 개가 3대, 이거 플러스 텍스까지 해가지고 그 네 개가 한 4대 듀 딜리전스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요즘에는 뭐 ESG 듀 딜리전스라든지 뭐 IT, 그러니까 뭔가 기술력에 대한 듀 딜리전스, 기술력이 진짜 중요한 회사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뭐 경영진들에 대한 검증,
뭐 운용 프로세스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검증 등등등도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M&A 때는 Financial, Commercial, Legal, Tax 4개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다라는 거고요. Financial Due Diligence는 뭐 하냐면은 우리 Financial Statement들이 진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Financial Analysis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게 Financial Due Diligence고요. Commercial Due Diligence는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까지, 그래서 Revenue와 그다음에 COGS, SG&A 거기까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은 어떻고 경쟁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비용 구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상업적 실사, 커머셜 듀 딜리전스. 그리고 이제 법적 실사죠. 이쪽은 저도 잘 뭐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당연히. 잘은 알지 못하지만 거래 또는 인수 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를 하고 봤는데 뭔가 소송이 걸려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허가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뭐 계약서가 막 이상하게 작성되어 있는 걸 내가 떠안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 합의서, 소송 기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인수자한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적 재산권,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거 잘 지키고 있는지, 뭐 과태료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고용 계약 같은 것들도 그렇죠. 우리 딱 인수했는데 막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중요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 떠나가는 고용 구조라든지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법적 책임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이제 리걸 듀 딜리전스에서 하는 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법무법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김현장이나 태평양이나 뭐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재무실사는 주로 회계법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KPMG, PwC, EY, 딜로이트 등등등 그런 회사들 많이 들어올 거고, 커머셜 듀 딜리전스는 우리가 잘 아는 뭐 BCG나 맥킨지나 베인앤컴퍼니나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회계법인들이 잘 하죠.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들이랑 이제 같이 협업해가지고 M&A 시의 실사 기간의 듀 딜리전스를 뭐 3주에서 한 달 정도 굉장히 빡세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뭐 문제를 낼 확률이 엄청 높은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듀 딜리전스에서 뭐 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뭐 인턴을 지원하시든 정규직에 지원을 하시든 M&A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